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벗어난 수능 출제는 안 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질된 거라고 설명했고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파문이 커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창 기자입니다. 수능을 5달 남기고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인 인재정책기획관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경질인데 지시 불이행이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을 지시했는데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국장이 이행하지 않고 몇 달째 버티고 있어 경질된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파장이인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추가 서면 자료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며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총리의 브리핑에서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자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2번이나 추가 설명 자료를 낸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라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얘기해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문제 출제 범위의 조정은 결국 난이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금 문제 삼는 핵심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입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6월 모의평가에서도 여전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수험생 46만여 명이 참가한 수능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 앞서 그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하는 첫 시험입니다. 교육부는 이 6월 모의평가가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기조를 실현할 시험대였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국장 교체뿐 아니라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문제 출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에 등장하는 초고난도 문제, 즉 난이도 조절을 위해 꼬아놓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수능 시험에선 수학인 상용 로그를 이해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문이 국어 영역에 출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4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를 정답률 한 30%, 20%대 문제를 내면서 변별력을 가지는 게 최근 국어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공교육 과정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번 모의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자기 비판을 한 겁니다. 장상현 교육부 차관은 그렇다고 변별력 없는 이른바 물수능을 치르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어렵게 문항을 비틀고 꼬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출제 방식에 대해선 교육과정평가원과 수기에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사교육업계의 카르텔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이 아닌 과거의 관행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여파로 교육부가 다음 주쯤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발표가 다소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사교육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학원 교육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현상, 분명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능을 5개월 남겨둔 시점에 갑작스런 수능 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러다 턱없이 쉬운 물수능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수능이 불과 5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좀 혼란스럽죠, 뭐. 변별력이 바뀌어버리면 좀 예고를 하고 해야지 지금 달려가는 애들한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수능 난이도를 분석하려던 수험생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점 결과는 무시하고 바뀐 출제 방식이 반영된 9월 모의평가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난이도 높은 킬러 문항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전망에 상위권 학생들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의대에 지망하고 있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 없어질 경우에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고점을 찍지 못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학원가에선 달라질 출제 경향을 전망하느라 분주합니다. 교육부의 예상과 달리 이번 수능이 너무 쉬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출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에는 국어가 너무 쉬워서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국어를 더 쉽게 출제하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입시 전문가 사이에선 교과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갖추긴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렇게 내는 이유가 변별하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 킬러 문항을 안 내면서 변별력은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논란의 핵심은 과거 단순 암기 대신 비판적, 추론적 사고를 강조해온 수능 시험의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누구도 책임 있게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교육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교육당국과 사교육계가 한통속이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증명됐다. 대통령실의 표현이 강합니다. 예, 수능 시험에선 학생들 수준을 미세하게 평가해서 따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이 발명된 겁니다. 네. 예, 그래야 표준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을 나눌 수 있거든요. 예, 때론 문제를 얼마나 꼬았는지 교수들조차 못 푸는 겁니다. 이걸 풀려면 학원에 가서 따로 배워야 하는데 예. 이런 악순환을 강도 높게 비판한 셈입니다. 교과 과정에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교육부 국장을 경질하고 또 출제기관인 교육평가원 감사하겠다. 수능 출제 경향 바꾸겠다는 대통령이나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이제 수능 출제 논란이 지금 시작된 시점이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사실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중요한 게 네. 해마다 학생들 수준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걸 먼저 측정하는 일종의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9월 모의평가 보면 이번 수능 어떻게 나올지 대충 감을 잡는다는 거죠. 네, 이를 토대로 실제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조절 과정 중 하나가 잘못됐다는 점만으로 속전속결처럼 뭔가 바꾸겠다는 건데요. 교육계에선 마치 누리호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연구원들을 경질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미칠 파장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쨌든 서울 대치동에서 비싼 학원비 내고 사교육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맞는 방향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올해 수능이 불과 5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교육계에선 대통령의 수능에 대해 언급하려면 적어도 올해 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네.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수능 시험으로 학생 개개인의 변별력을 측정할 거냐, 아니면 기초적인 수학 능력만 평가할 거냐,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수능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교육계, 또 전체 사회가 함께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거겠죠. 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올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맘때쯤 시작되는 장마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상층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하늘에서 구름을 지우고 강렬한 햇볕을 쏟아냅니다. 지금 햇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살이 너무 뜨거워요. 내일은 경주가 35도, 서울 31도까지 오르고 일요일인 모레는 더 뜨겁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은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도는 낮지만 기온만 보면 예년 7, 8월 같은 폭염인데요. 여름 중에서도 6월 폭염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7월과 8월 평균 기온은 0.9도 올랐는데요. 6월 기온은 1.4도나 상승해서 이 상승폭이 55%나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이 여름 길이가 늘면서 한여름보다는 이제 초여름의 더위가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닷물 온도도 폭염을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인데요. 동해와 서해, 남해 모두 이렇게 짙은 붉은색으로 예년보다 2에서 3도나 수온이 더 높습니다. 연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거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바다로부터 육지로 올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지표 근처의 온도가 일단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 비가 장맛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6일까지는 장맛비 예보가 아직 없습니다. 예년 장마 시작일은 제주도 6월 19일, 남부는 23일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장마는 일주일에서 사흘 이상 늦고 중부지방 장마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택배 차량의 출입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택배 기사들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매일같이 오간다고 하는데요. 이 배송 계약은 택배사와 주민들 사이의 일인데 정작 경비원과 택배 기사들이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신축 아파트 앞. 경비원들이 택배기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로막는 경비원들 머리 위로 기사들이 택배 상자를 던져넣기도 합니다. 이런 실랑이가 벌써 보름을 넘겼습니다. 왜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변신데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왜 그래? 잘라. 알아요. 나도 가족이 있어 그러지 마요.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의 갈등으로 매일 저녁 아파트 정문 앞에는 이렇게 택배들이 쌓입니다. 큰 보폭으로 5걸음을 걸어야 할 만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달 들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길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쭉 오다가 저를 못 보고 저는 여기서 치일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이제 잡아 끌어서 이제 안 치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지만 택배기사들에겐 억지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2.7m 높이의 택배 차량이 2.3m밖에 안 되는 주차장 진입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려면 비용을 기사가 부담해야 하고 물량도 30% 줄여서 실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도 공간만 조금만 내줘라. 거기로 차량을 이동해서 거기서 구름하러 지상으로 나르겠다. 이처럼 기사들이 대안을 제시해도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응답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요지부동에 경비원과 택배기사들만 계속 애꿎은 대리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음주운전 택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택배기사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 적색 신호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달려오던 차가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더니 1톤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량 사고 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택시가 돌면서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택시가 막 연기가 나고. 이곳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을 충격당한 택배 차량은 그 충격에 의해 튕겨져 나와 이곳에 있는 우체국 간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톤 화물차를 몰던 30대 택배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새벽 배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20대 택시기사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택시에 태워 가던 중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 등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 등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동홍천 나들목 인근입니다. 흰색 관광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한 대는 앞부분이 심하게 구겨졌고 대형 견인차가 다른 버스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있던 자리에는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6분쯤 강원 홍천 44번 국도 동홍천 나들목에서 수학여행버스 3대와 화물차 3대, 승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수학여행버스입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고 범퍼도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2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여파가 1차로에 있던 화물차와 승용차로 이어졌습니다. 정차하는 순간 뒤에 차가 와서 이 차를 때렸어요. 그래 밀려서 좌측으로 1차선으로 차가 꺾어 들어가면서 앞에 차를 받고. 이 사고로 인제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82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2명과 버스 운전자 등 3명은 얼굴과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맨 마지막 버스 운전기사가 깜빡 졸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은 중학교는 이틀 전 강릉에서도 수학여행 중이던 3학년 학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11톤 화물차와 충돌해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대통령실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나고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덕에 징계나 생기부 기록 없이 전학해서 수시 전형으로 유명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고는 그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학폭위를 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고는 이 특보 자녀 사건이 불거질 당시엔 학폭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하나고는 감정 섞인 말과 째려보는 것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 일과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일로도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사과와 용서, 화해가 이뤄져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학폭위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낸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해 복싱 연습을 한다며 수차례 강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폭행 등의 진술이 있었던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 간의 사과와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론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고는 최근 국회에 학폭위가 2012년 5월 이후 구성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특보 자녀 사건을 학교 측이 인지한 건 이보다 전인 2012년 3월경이어서 학폭위를 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미 2010년 3월 학폭위 구성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수사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학폭위가 2011년 12월 구성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엔 당시 교감이 직접 국회에서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를 안 만든 게 아니고 학폭위는 있었고 그거를 개최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담임 종결 사안으로 저희를 간주를 한 겁니다.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걸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학폭위가 있었는데도 이동관 자녀만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특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학폭위 구성과 관련한 설명이 바뀐 이유를 묻기 위해 하나고에 연락을 취했지만 하나고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발사했다 서해에 추락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 일부를 우리 군이 보름 만에 물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로켓의 몸통 부분인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과 함께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흰색을 띤 원통형 물체가 해군 구조함 갑판에 놓여 있습니다. 천마라는 글씨가 뚜렷하고 날개 달린 말처럼 생긴 검은색 문양도 보입니다.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물입니다. 인양에 나선 지 보름 만에 잔해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잔해 표면에는 이렇게 격자 무늬가 선명히 남아있는데 군은 일부 긁힌 부분이 있지만 외관상 큰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잔해물은 북한 위성 발사 당일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발견됐지만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인양 시도 중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심 75m 아래 펄 바닥에 3분의 1 정도 묻혀 있던 상태. 잠수사들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고리를 달아 와이어를 연결했고 4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빠른 물살과 펄 때문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 인양이 쉽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뻘물이 위로 올라와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건져낸 잔해는 길이 12m, 폭은 최대 2.8m로 2단 추진체 일부로 추정됩니다. 추진체 내부에 엔진이 남아있는지 어떤 부품이 쓰였는지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국방정보국 등이 함께 기술 정보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북한의 우주 기술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신형 액체 연료 엔진 기반의 탄도미사일의 성능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군은 1단, 3단 추진체와 위성 등 나머지 잔해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들어온 건데요. 정부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기로 했던 한미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70m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미국 미시건함이 부산 기지에 떠올랐습니다. 사거리 2,500km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154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시건함은 재래식 무기의 강력한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시건함에 대해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시건함은 오는 22일까지 우리 해군과 함께 연합수중 특수훈련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전략핵 잠수함인 SSBN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미를 포함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도발 행위입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소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미리 사두자는 것도 있지만 좀 있으면 소금값이 오르거나 소금 사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심리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소금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진열대 앞에는 소금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몰려든 손님들이 소금을 싹쓸이로 가져가면서 반나절도 안 돼 천일염 2종류는 품절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잖아. 나도 소금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사러 왔었지. 또 다른 마트의 진열대는 더 심각합니다. 천일염은 물론 맛소금 같은 가공소금까지 동날 지경입니다. 허탕치고 돌아가는 손님도 생겨났습니다. 꽃소금이랑 이렇게 조미료가 약간 가미된 그런 소금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없네요. 오늘 온라인몰에서 일반 소금을 주문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들어 2주간 이마트의 소금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6%, 롯데마트는 30% 늘었습니다. 일부 마트는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20kg 천일염을 기준으로 1인당 한 포로 한정해서 판매하고요. 사업자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식자재 매장은 1인 2포로 한정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정부는 소금 공급이 부족한 수준의 사재기 현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소비는 전체 유통 물량의 7에서 8% 수준으로 하루 이틀 뒤면 부족한 물량이 다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사재기가 발생하는 것은 난감합니다. 소비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 현상이 아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군도 다음 달부터 올해 나온 햇소금을 본격 출하할 예정이라며 천천히 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어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염수 브리핑이 이어졌는데 방류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해도 금지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인천 소래포구를 찾은 해양수산부 장관. 상인들은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매상이 어느 정도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이 커서 그런지 많이 들어와요. 조 장관은 멍게, 개불을 직접 사 먹으면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연신 강조합니다. 거의 위협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해수부 차관도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의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어민과 수산업계, 유통업계에 직접 설명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열린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에선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 과정에서 정화 장비인 알프스의 고장 사례 목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알프스의 설비 부식과 배기 필터 문제로 8차례 고장이 났다는 언론 보도를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정부의 브리핑이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애곡하거나 폄하하시게 되면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적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류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과 현행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라며 현재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민선입니다. 이번 주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는 큰 쟁점이었습니다. 방류 전 처리된 오염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정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여당 주최 간담회에 나온 한 영국 교수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I could drink another liter of water in the same way,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이에 대한 질의의 한 총리 역시 방류를 위해 처리된 오염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맞아 안전한 만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거는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0베크렐. 그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거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가 말한 기준, 정화 설비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삼중수소 얘기입니다. WHO가 마시는 물에서 넘지 말도록 규정한 삼중수소 농도는 10,000베크렐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걸 최대한 희석해 WHO 기준 이하인 1,500까지 낮춰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대해 WHO는 적절하거나 허용된 수치로 여겨선 안 된다며 이 방사능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이 더 엄격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비교하면 방류 전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는 2배, 유럽연합보다는 15배나 높습니다. 국가마다 그 기준을 갖다 서로 좀 더 자기 관점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아니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값을 골라서 선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먹는 물의 삼중수소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생수로 활용될 수 있는 해양 심층수와 염지하수에 대해 바닷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서너 배 정도인 600크렐을 넘지 않도록 정해놨습니다. 일본 정부조차 재작년 처리된 오염수의 활용에 대한 국민 질의에 음용이나 생활용수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피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이후 바닷물에 더 희석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극히 낮아져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안전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논쟁보다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30대 한인 부부가 무차별 총격을 당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는 함께 출근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현지에서는 숨진 여성을 추모하는 이웃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남겨진 남편과 아이를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숨진 34살 권모 씨가 남편과 함께 시애틀에서 운영하던 식당. 문은 굳게 닫혔고 꽃과 편지가 놓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근하던 길, 식당을 불과 1km 남기고 권 씨는 변을 당했습니다. She was just an incredible human being and selfless, works every day. 범행 당시 정황도 CCTV 영상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권 씨 부부의 차량을 향해 갑자기 접근했고 인도에 서서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운전 중이었던 권 씨는 머리와 가슴에 4차례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임신 8개월, 뱃속의 둘째 아이도 응급수술을 했지만 태어난 뒤 숨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은 권 씨 부부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행하던 권 씨의 차량과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I'm flabbergasted to think that you hear about these things, but you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to you, right? You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to your neighbors and your friends. 시애틀 검찰은 범인 30세 남성 코델 모리스 구스비를 1급 살인과 1급 폭행,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No amount of justice will bring that family whole again. We know that this has great impacts to the community. Not only the greater community, but the Korean community. 권 씨의 지인들은 남겨진 권 씨 남편과 3살 난 첫째 아들을 위해 모금을 시작해 하루 만에 10만 달러 목표액을 채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권 씨 부모는 곧 미국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이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돕고 있다며 유가족들을 위해 최대한 영사 조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송서영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유족들이 다시 길 위로 나왔습니다.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18일 동안 159km를 걷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왜 이 더위에 거리로 나선 건지 바로 가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2구 참사를 상징하는 오전 10시 29분. 매일 이 시각 이 자리에 모여 가슴에 묻힌 아이들과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까지 8.9km.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출발하는 도보 행진은 3시간 가까이 됩니다. 억울한 아이들의 부모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짧고도 묵직한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엄마니까 나온 거죠. 저희 아이의 그 죽음이 지금도 궁금하고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공감 능력 같은 개념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태원의 그날은 남의 일일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참사 당일날 수능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길동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벌써 4번째, 아픔을 나누려 바다를 건너왔다는 제일교포. 네,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도 너무 미안했어. 어느덧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지금 2시간 정도를 걸어서 마포대교를 막 지났는데요.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 천막에 도착하기 무섭게 장대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꼭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하고도 나눌 수 없는 공감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밥맛이 없는지, 왜 우는지, 왜 아픈지. 그래서 우리들끼리 만났을 때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천막은 우리 유가족들한테는 위로의 공간이에요.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한 건지 그거라도 알려달라는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에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마저 속속 구치소를 벗어날 조짐입니다. 이번에도 또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보석 신청하셔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유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로 계획된 도보 행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바로 간다 송서영입니다. BTS가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데 3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BTS의 활동사를 보여주는 기념물에 대형 스크린과 각종 행사 부스도 들어섰습니다. 주요 이동 통로 옆으로는 벌써 안전 펜스도 세워졌습니다.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BTS의 팬들을 위한 보라색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행사 하루 전인데도 벌써부터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10주년인 걸 알고 사전에 호텔 예약하고 그렇게 오늘 휴가 얻어서. BTS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유학에 오셨어요. 저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 종국이 좋아해요. 서울시는 내일 3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까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의 119차라든지 긴급 호송 차량들을 인근에 접근시켜서 유사시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주최 측은 모두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통제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끝난 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평소보다 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열차 무정차 통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사이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이곳을 경유하는 20개의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해 운행합니다.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내일 정오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는 8시 반 불꽃놀이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IS 추종자의 테러 계획을 막았다가 오히려 강제 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 노동자의 소식을 얼마 전에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동의도 이어졌습니다. 체류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둔 오늘 극적으로 비자 연장이 허용됐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걸 무릅쓰고 국내 IS 추종 남성의 테러 계획을 제보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푸트리 씨. 직접 이 남성의 숙소에서 실탄과 폭탄 제조 자료 등을 찾아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갑자기 비자 연장이 거절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관련 소송 1심에서도 져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MBC 보도 후 해당 기사에는 수천 건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고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웃들의 탄원도 잇따르면서 다친 노동자를 간병하고 통역봉사에 나서는 등 푸트리 씨가 20년 가까이 한국에서 행한 선행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연을 들었고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본인은 공익 제보를 한 건데. 그런데 체류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둔 오늘 법무부가 푸트리 씨와 남편, 두 자녀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검토한 결과 푸트리 씨의 기여가 인정돼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하신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체류 허가 자격을 드린 겁니다. 푸트리 씨는 한국 정부와 국민께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들, 아기랑 같이 여기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요. 네, 공부도 해요, 보호도. 당장 추방은 면했지만 여전히 1년짜리 임시비자라 매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안함은 남아 있습니다. 푸트리 씨를 지원 중인 시민단체는 푸트리 씨 가족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중국의 한 항공사가 승무원들의 표준 체중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이 찌면 비행기에 태우지 않겠다는 건데요. 성차별은 물론이고 노동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하이난항공의 승무원 지원자들이 면접관 앞에서 차례차례 자기소개를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 조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빼어난 외모입니다. 면접 현장에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다양한 각도의 전신 사진까지 촬영합니다. 期待挺多的，就是可以出去，旅游一下世界，然后看外面的风景，然后还有免税店可以去看一看，有好多东西。 하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승무원에 채용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이난항공이 최근 객실 승무원들의 체중과 체형을 분류해 과체중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가 제시한 표준 체중 계산 방식은 키에서 110을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5cm인 승무원의 경우 표준 체중이 55kg이 되는 셈입니다. 표준 체중에서 5% 이하로 벗어나면 주기적인 체중 측정 의무가 부과되고 10% 초과 시 비행 중단과 감량 개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침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에선 승무원 선발을 미인대회 취급한다. 지침 자체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해 노동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항공사 측은 부랴부랴 남녀 관계없이 모든 승무원들에 적용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이난항공과 달리 다른 항공사들은 승무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은 100년 만에 복장 규정을 개정해 여승무원이 하이힐 대신 굽 낮은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하고 화장도 자율에 맡겼습니다. 알래스카 항공도 지난해 성중립적인 유니폼 지침을 내놨고 버진 애틀래틱 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 등도 유사한 정책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폭행은 1분 가까이 이어졌고 택시기사는 눈꺼풀이 찢어져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택시기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녘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누워있던 남성이 몸을 일으키더니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왜 그래? 택시기사가 손을 뻗어 폭행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분 가까이 공포의 주먹질은 계속됐습니다. 겁에 질린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망쳤는데 승객도 바로 따라 내렸습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60대인 택시기사는 눈꺼풀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2대 맞을 대여가 터졌어요. 이미 정신을 잃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몸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당시 택시에는 기사 보호를 위한 칸막이가 없어 폭력에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맞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늘 일하면서도 이 보호막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했었죠. 근데 결국엔 제가 택시 한 30년 하면서 이런 일을 결국엔 겪은 거죠. 오늘 경찰에 출석한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술 많이 먹고 기사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대꾸를 안 하니까 그냥 화나서 때린.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징역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중국에서 호주와의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메시의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경기장에 극성 팬이 난입하고 팬들이 호텔 앞을 점령해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메시에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등번호 10번, 메시의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극성 팬이 경기장에 난입합니다. 메시를 한번 껴안고는 보안 요원을 피해 광란의 질주를 벌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대표팀의 평가전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가 열린 곳은 중국 베이징. 티켓 가격이 최고 86만 원이나 했지만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메시의 팬들이었습니다. 메시! 여기! 메시! 여기!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가 끝난 뒤에도 경기장 주변은 메시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메시 열풍은 중국 도착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팬이 공항에 운집해 메시를 맞았고 숙소 호텔 앞을 점령한 팬들로 인해 훈련을 하러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梅西在我心中已经不仅仅是一个偶像，是我的一个人生的一个信仰。 경기장 주변 호텔들은 중국 전역에서 온 팬들로 예약이 꽉 차 하룻밤 숙박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我们75间房已经在1个星期之前全部订满了，平时的房价在300到500之间，但是当天的话，我们的房价也又翻了1倍。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춰서라고 메시의 인기 비결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요 종목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 승부 조작의 후유증이 자국이 아닌 외국 스포츠 선수에 대한 열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바로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속도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이면 분리 징수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입니다. KBS 수신료의 합산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수신료 2,500원을 합산해 고지 징수했는데 이를 금지한다고 고쳤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단 열흘.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방통위는 이번 사안이 긴급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방통위는 즉시 이 사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대통령이 제가하면 7월 중순 이전에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연간 6,93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합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내년 말까지 이미 체결된 수신료 징수 계약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돼 방송 제작과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KBS의 재원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KBS는 구조조정과 경영 방식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는 공적 역할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사회적 손실과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의지가 완벽히 투영된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KBS는 돈이 되지 않는 공적 기능이나 사업들을 축소 내지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주간방송, 장애인 채널, 한민족방송,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열흘도 안 돼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 측 방통위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어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뉴스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올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는 MBC가 꼽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떨어진 28%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7명은 대체로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조사 대상 46개국 중 41위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 대만과 함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9%포인트 늘어나 올해는 53%에 달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 태국과 함께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45세에서 54세는 61%가 뉴스 소비 목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답해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과 은용층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짧은 동영상 방식의 이런 뉴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 언론사에 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MBC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신뢰도는 11%포인트 상승하고 순위는 5계단 올랐습니다. 그 뒤로 6위까지 KBS와 YTN 등 방송사들이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간지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국 조사업체인 유고프가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함께 참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 신뢰도를 최근 3년 동안 줄곧 소개해왔지만 올해는 자료에 싣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현재 부산에서 페루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주축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빠지면서 새로운 라인업으로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년 반 만에 열린 부산 A매치. 오랜만에 찾아온 축구 축제에 이미 5만 3천여 석이 모두 매진됐을 만큼 수많은 팬이 아시아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PC방 가서 좀 시계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춰서 좀 어렵게 했어요. 아쉽지만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손흥민은 부상으로, 김민재는 군사훈련으로 공수 핵심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선발 명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셀틱에서 활약한 오연규가 A매치 4경기 만에 첫 선발 기회를 잡으면서 황희찬과 함께 최전방 투톱에 배치됐고 이강인은 측면 공격수로 기용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포백 수비 라인에는 대표팀 첫 발탁에 데뷔전까지 치르게 된 안현범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에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습니다. 페루에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긴 채 연이어 아찔한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1분 차례대로 수비가 무너지며 레이나에게 선제골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대표팀도 이기재의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어 오연규가 골문을 노려봤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표팀은 사흘 뒤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농구 대의원이 KBL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에서 퇴출됐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허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대의원은 끝내 구단 채무를 해결하지 못했고 KBL은 총회에서 곧바로 대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매각 등이 아닌 이런 방식의 구단 퇴출은 프로농구 출범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의원 스포츠는 선수 연봉 체불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리그의 신뢰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지난해 야심차게 창단했던 대의원. 하지만 창단 석 달 만에 자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모기업 회장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선수단 월급을 비롯한 빚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말도 반복했지만 결국 새 스폰서를 찾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공허한 약속만 남발했던 허재 대표는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취재진을 통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KBL과 선수들은 허재 대표와 구단 운영진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KBL 와서 지금 변호사님도 이제 도와주시다고 하고요. KBL도 사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KBL은 일단 다음 달까지 인수기업을 찾아본 뒤 여의치 않으면 현재 18명인 대의원 선수들을 나머지 9개 구단에 2명씩 지명하게 하는 특별 드래프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어제 24세 이하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홈팀 중국을 꺾었지만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마음껏 웃지 못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엄원상 선수는 조기 귀국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엄원상의 멀티골과 정우영의 원더골. 3대1 승리는 만족스러웠지만 대표팀은 경기 내내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중국의 거친 플레이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의 팔꿈치 가격에도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노골적으로 발목을 보고 들어온 태클에 송민규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3대1로 뒤진 경기 종료 직전엔 조영욱이 머리를, 박지용이 정강이를 강타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전원 중국인으로 구성된 심판진의 친선 경기라고는 믿기 힘든 승부. 엄원상은 발목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습니다. 불행히도 발목을 좀 접질리는 바람에 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조금 심한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흘 뒤 펼쳐질 중국과의 2차전을 앞두고 경기를 취소하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축구협회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중국 현지 적응과 조직력 강화가 필요했고 중국도 강한 상대와의 평가전을 필요로 했다면서 평가전 성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 중국전에서의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불발됐던 황선홍 감독 역시 선수들의 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걱정 속에 치르게 될 아시안게임 대비 사실상 마지막 평가전. 때 아닌 부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경기 시작 79초 만에 골을 터뜨린 축구의 신 메시가 만들어낸 명장면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평가전. 메시를 보기 위해 만원 관중이 들어찼는데 메시는 역시 메시였어요. 가운데서 잡아서 슛! 들어갑니다. 단 몇 번의 볼터치로 공간을 만들고 골까지. 경기 시작 후 79초, 프로 데뷔 후 A매치 포함 자신의 최단 시간 득점인데요. 바르셀로나 시절이 생각나는 가마차기였네요. 메시의 진가, 골로만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1명, 2명, 3명, 4명. 와, 상대 수비가 노골적으로 옷을 부여잡고 막는데도 개인기로 다 제쳐버립니다. 36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축구의 신이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메시. 미국 무대로 간다는 게 아쉬울 정도네요. 이번엔 메이저리그로 가볼까요? 6대3으로 뒤진 3회 안타로 출루한 김하성. 다음 타자가 외야 뜬공을 쳤는데 와, 우익수가 3루로 송구한 사이 2루로 내달려서 세이프. 김하성의 동물적인 주루 센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진 기회에서 1루 쪽 땅볼이 나왔는데 3루 주자에 이어 2루에 있던 김하성이 어느새 홈까지 내달렸군요. 환상적인 주루로 상대를 정신없이 흔듭니다.
5회도 큼지막한 2루타를 터뜨린 뒤 적시타에 득점을 추가한 김하성. 패배 속에서도 존재감이 남달랐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PBA 챔피언십 16강에 진출한 이상대 선수의 멋진 뱅크샷입니다. 두 선수의 행동과 표정을 보니까 행운이 있다는 것 같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햇살이 갈수록 따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륙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웠는데요. 특히 여주 금사면의 기온이 34.5도, 대구가 32.5도까지 올랐고요. 대전과 광주 32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9도로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이번 주말 갈수록 기온이 더 끌어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성주가 35도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33도 안팎의 땡볕 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겠습니다. 밤 사이에 중부 서해안과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대전이 19도, 광주와 대구 20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와 대구 3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가 오면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진행 중 북한 우주발사체 추락 지점을 동해로 전해드렸던 걸 서해로 바로잡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